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평생을 바쳐서 마련한 노후자금, 그러니까 무려 1억 3,600만 원짜리 개인 택시 면허증이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그 10만 원짜리 교통카드 한 장 때문에 그 다리에서 허공으로 증발해버린다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와, 정말 듣기만 해도 눈앞이 아득해지네요. 아니,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개인의 실수가 아니에요. 거대한 행정 시스템이 꼬이면서 만들어낸 비극인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도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보여주는 작은 단면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도로 위의 초고령화, 그리고 그 이면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존의 문제를 밑바닥까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매일 아침 출근길에 타는 택시나 퇴근길에 몸을 싣는 버스의 운전석에서 지금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책상 위에 아주 다양한 출처의 자료들을 잔뜩 펼쳐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택시 운송업 리포트부터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찰청의 정책 브리핑 자료,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명의 성광서도 있고요. 인천일보와 부산일보의 아주 깊이 있는 심층 보도 기사까지 싹 다 준비했습니다. 자료가 정말 방대하네요. 네,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 그리고 플랫폼 등장으로 완전히 붕괴된 택시 산업의 구조, 또 그 텅 빈 운전석을 채우기 위해서 외국인 기사를 도입하자는 논란까지 있잖아요.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딜레마를 만들고 있는지 오늘 큰 그림을 쫙 그려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최근에 내놓은 정책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정부가 고령 운수 종사자에 대한 운전 적격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게 핵심은 기존에 하던 검사가 막상 해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었다, 이런 비판을 수용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은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사고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 거의 다 통과를 시켜줬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고 발생이랑 아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네 가지 핵심 인지 기능을 진짜 깐깐하게 평가하기로 한 겁니다. 그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시야각, 그리고 도로 찾기, 추적, 마질락으로 복합 기능입니다. 이 네 개 항목 중에서 4등급, 그러니까 미흡 판정이 2개 이상 나오면 그냥 가차없이 부적합 처리를 하겠다는 강력한 조치죠. 잠깐만요. 여기서 용어 하나만 확실히 하고 가죠. 시야각이나 도로 찾기는 뭐 직관적으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추적이라는 건 운전면허 검사에서 대체 뭘 뜻하는 건가요? 뭐 도로에서 범인을 쫓아가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추적은 동체 시력과 반응성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다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나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아,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이때 움직이는 대상의 그 궤적을 눈으로 놓치지 않고 쫙 따라가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타이밍을 뇌에서 계산하는 능력? 그게 바로 추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걸 보는 시력이 아니라 움직이는 걸 쫓아가는 능력이군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지해 있는 사물을 보는 시력 자체는 뭐 안경이나 렌즈로 다 보완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대상을 뇌가 딱 인지하고 근육에 당장 브레이크 밟아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까지의 그 추적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눈이 보이냐 안 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체가 얼마나 잘 협응하는지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건강적인 측면, 특히 기저질환에 대한 기준도 엄청 타이트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혈압과 혈당 수치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고혈압,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에서 160 미만이거나 당뇨 의료군에 속하게 되면 무조건 6개월마다 추적 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와, 6개월마다면 엄청 자주 받는 거네요. 운전 중에 만약에 저혈당 쇼크가 오거나 혈압 문제로 잠깐이라도 실신하게 되면 그건 1초 만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아예 못하게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재도입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은데요. 시야가 좁아지거나 인지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위험하다. 이건 뭐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잖아요. 네, 당연하죠.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에서 아이들 보호하려고 특정 시간이나 특정 앱 사용을 제한하는 키즈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운전에도 안전을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돌아갈까요? 수십 년 동안 매일 10시간씩 꼬박 운전대만 접어온 생계형 상업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단지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대한 연령 차별로 느껴질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엄청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냥 출퇴근용이나 마트 갈 때 운전하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달리 상업 운전자들에게 면허증은 그냥 생존권 그 자체니까요. 그렇죠. 내일 당장 밥을 굶게 생겼는데 반발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 거대한 초고령 사회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무작정 나이가 많으니까 면허 내놔라 이렇게 1차원적인 규제로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일본은 생존권 보장이랑 안전이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으려고 했나요? 철저하게 하드웨어적인 기술 지원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검증을 딱 결합했습니다. 이른바 단근과 채찍의 메커니즘을 쓴 거죠.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자동 제어 장치가 탑재된 서포트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대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서포트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인가요? 고령 운전자의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사고 패턴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밟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크게 나는 급발진 의심 사고들 중에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하죠. 당황해서 엑셀을 끝까지 밟아버리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포트카에는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센서가 딱 달려 있어요. 만약에 차 앞에 벽이나 다른 차가 떡하니 있는데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다. 그러면 차량 제어 시스템이 이건 명백한 운전자 조작 실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엔진 출력을 강제로 확 차단해버립니다. 와, 급가속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기술이군요. 네, 사람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 빈틈을 기계의 센서가 강제로 개입해서 든든하게 메워주는 거죠. 야, 이거 진짜 훌륭한데요. 면허를 무작정 뺏기 전에 그래도 안전하게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제공을 했다는 건데 그게 당근이라면 채찍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휘둘렀나요? 채찍은 정말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2022년에 일본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는데요. 75세 이상 운전자가 최근 3년 동안 신호 위반이나 과속 같은 교통법규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면허 갱신할 때 의무적으로 실제 차량에 탑승해서 운전기능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그냥 서류 심사가 아니라 실기 시험을 다시 본다고요? 네. 100점 만점에 1종 면허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가 되고요. 치매 검사는 뭐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와, 진짜 빡빡하네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서포트 카에만 딱 맞춰진 제한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해요. 그래서 이 제한 면허를 가진 고령자가 안전장치가 없는 그냥 일반 구형 차량을 몰다가 걸렸다. 그러면 즉시 처벌받게 법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해놨습니다. 기술로 보완할 기회를 주되 검증은 진짜 뼈 아플 정도로 확실하게 한다는 거네요. 이거 무작정 운전대를 놓으라고 밀어붙이는 우리 정부의 방향성이랑은 꽤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논리를 한 단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조건부 면허나 엄격한 검사 같은 이런 규제들이 지금 현장의 기사님들에게 왜 그렇게 목숨을 건 저항을 불러일으키는지 말이죠. 네, 이게 핵심이죠.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애초에 도대체 왜 지금 도로 위에는 고령의 운전자들만 남게 되었는지 그 노동시장의 기형적인 구조 자체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현상의 이면에는 항상 구조적인 붕괴가 자리 잡고 있는 법이거든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의 고용 영향 리포트 데이터를 보면요. 현재 한국 택시산업의 인구 통계학적 현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어느 정도길래요? 전체 택시기사 중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절반을 훌쩍 넘었고요. 50대 이상으로 범위를 살짝만 넓혀보면 무려 83.5%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10명 중에 8.5명이 50대 이상이라는 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산업 생태계가 아니잖아요. 전혀 정상이 아니죠. 아니,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청년들이 안 들어온다. 뭐 이렇게 치기에는
요즘 2030 세대들이 배달업이나 다른 모빌리티 쪽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유독 택시에만 이렇게 젊은 피가 수혈되지 않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정확히 그 지점이 택시 산업의 치명적인 모순을 보여주는데요.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서울 법인 택시의 경우 운송 수입이 22.7%나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직률은 거의 80% 육박해요. 이직률이 80%요? 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청년 자체가 거의 없을 뿐더러 혹시나 어쩌다 들어오더라도 한두 달을 못 버티고 다 도망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돈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핵심은 돈과 노동 강도죠. 과거에 악명 높았던 산업금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고 전액관리제라는 예쁜 이름으로 바뀌긴 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회사가 기사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운송 수입 기준금 이거 자체는 여전히 아주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름만 그럴싸하게 바뀌었지 사실상 기사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채워야 하는 그 할당량의 압박은 예전 그대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타다, 카카오티 같은 거대한 모빌리티 플랫폼이 막 등장하고 대중교통망까지 예전보다 훨씬 촘촘해지면서 과거의 택시가 독식하던 파이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손님은 줄었는데 입금해야 될 돈은 그대로다. 네, 파이는 줄어드는데 회사에 입금해야 할 돈의 압박은 여전하니까 기사님들은 하루 10시간, 12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내고도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인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된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네요. 결국 이 살인 쪽인 노동 강도와 극악의 수익 구조를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은퇴 후에 진짜 다른 대안 일자리를 전혀 찾을 수 없는 60대 이상의 고령층밖에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분들만 남은 거죠. 정말 구조적인 비극이네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인력난 속에서 최근 정부가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끌어들여 보려고 규제를 살짝 풀었지 않습니까? 무사고 5년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게 해준 조치 말이죠. 네, 그런 완화 조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중에 전국 택시 노동조합 몇 명의 성명서를 보면요. 노동계가 이 완화 조치를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업계에 사람이 없어서 진입장벽을 낮추자는데 노조는 대체 왜 이걸 반대하는 건가요? 이게 양측의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대목인데요. 정부의 논리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앞서 우리가 말한 대로 지금 택시 시장에 피가 마르고 있으니까 진입장벽을 확 낮춰서라도 새로운 공급을 창출하고 도로 위에 고령화 비율을 낮추겠다 이겁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택시 노조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업용 차량 운전이라는 건 일반인들이 출퇴근할 때 하는 운전이랑은 차원이 다른 고도의 노동이라는 거죠. 여객 운수 경력이 전혀 없는 일반인한테 단지 자기 자가용을 5년 동안 무사고로 몰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대중교통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개인 택시 면허를 그렇게 쉽게 넘겨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운전 실력의 결이 다르다는 주장이군요. 네, 맞아요. 노조 측은 이게 결국 택시 서비스 전체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거고 결과적으로 도로 위의 사고 위험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어느 한쪽의 손을 섣불리 들어주기가 참 어렵네요. 한쪽은 어떻게든 이 멈춰가는 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보려는 고육지책책이고 다른 한쪽은 시민의 안전과 직업적 전문성을 끝까지 지키려는 최후의 보루니까요. 네, 둘 다 타당한 명분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오프닝 때 제가 던졌던 그 충격적인 사건, 그 사건의 전말을 마주할 때가 왔습니다. 방금 우리가 쫙 논의했던 거시적인 산업의 붕괴, 그리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고령 운전자 정책이라는 두 거대한 파도가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한 개인의 삶이 현장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보여주는 인천일보의 심층 보도기사입니다. 80세 이모선 할아버지의 사연이죠. 참 마음이 아픈 기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공무원의 행정상 실수가 아니라 국가제도의 텅 빈 빈틈이 만들어낸 재난에 가깝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생하게 상상해 보시죠. 이 할아버지가 35년 동안 무사고로 몰았던 개인 택시 면허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1억 3,6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딱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으로 무려 5천만 원이나 이미 받았고요. 큰돈이 오갔네요. 네, 남은 잔금은 영도 절차가 모두 완전히 끝나면 받기로 하고 이제 구비 서류를 떼기 위해서 동주민센터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창구에 있던 공무원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라는 걸 싹 안내를 합니다.
지금 어르신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시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드립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거죠. 할아버지의 당시 심리 상태를 한번 유추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평생 해온 택시 영업도 계약을 통해서 다 남한테 넘겼고 이참에 완전히 은퇴할 계획이셨으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일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서류에 서명을 쓱 하신 겁니다. 네, 국가가 권장하는 좋은 취지의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캠페인에 선의로 기분 좋게 동참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순수한 선의의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일반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전산 처리가 된 바로 그 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조항이 기계적으로 발동되면서 1억 3천만 원짜리 개인 택시 면허까지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싹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아니, 아직 양도 절차가 끝나지도 않아서 명의가 할아버지한테 있는데 그 면허가 공중분해되면서 1억 3천만 원짜리 거래가 그 자리에서 휴지 조각이 된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잃은 것도 모자라서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셨고요. 아니, 전문가님, 도대체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죠? 면허 반납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 담당 공무원 컴퓨터 모니터에 적어도 주의, 이분은 개인 택시 면허 보유자입니다. 반납 시 영업권이 소멸됩니다. 이런 빨간 경고 알림창 하나가 안 뜬다는 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바로 그 어처구니 없는 지점이 우리 행정 시스템의 아주 치명적인 사각지대입니다. 일반 운전면허는 경찰청 소관이고요. 개인 택시 같은 상업용 여객면허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의 소관입니다. 관할 부처가 아예 다르군요. 네, 이 두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현장 창구에서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연동이 돼서 경고를 발생시켜주는 그런 IT 시스템 자체가 아예 부재였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철저한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겠다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그 선의의 정책이 운전면허가 없으면 상업면허도 당연히 박탈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원칙적인 법률과 완전히 엇박자를 낸 참담한 결과죠. 기사를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규정상 이미 반납 처리가 된 건 전산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낸 이의 신청을 그날 각하했다고 하던데 정말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차가운 태도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사연은 그저 운이 아주 나빴던 어떤 어르신의 기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 간 데이터 연동조차 제대로 안 되는 이 엉성한 국가 시스템 속에서 당장 내일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선의로 한 어떤 작은 행동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의 본래 취지는 당연히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한 개인의 노후 생존권을 완전히 무참하게 박탈해버리는 국가의 폭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정비가 정말 시급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네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답답한 현실이네요. 자, 100번 양보해서 생계를 막으면서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대를 다 뺏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짚었듯이 수익 구조가 엉망이라서 젊은 사람들은 이 업계로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출근길에 타야 할 그 버스와 택시의 텅 빈 운전석은 도대체 누가 채워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딱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퍼즐 조각, 외국인 기사 도입이라는 아주 뜨거운 카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현 주소를 좀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도에이 택시라는 회사의 실제 사례인데요. 이 회사 소속 기사 46명 중에서 무려 12명이 외국인입니다. 46명 중 12명이면 비율이 엄청나네요. 네, 페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국적도 아주 다양해요. 전체 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그냥 외국인으로 꽉 채운 겁니다. 와, 4분의 1이 넘는다고요? 승객들 반응은 괜찮나요? 일본 역시 초극심한 고령화로 도저히 자국민만으로는 지방의 대중교통망 유지가 아예 불가능해지자 정부 차원에서 빗장을 그냥 과감하게 풀어버렸거든요. 특정 기능 제도라는 비자 규제를 확 완화해서 외국인의 택시나 버스 취업을 완전히 합법화했습니다. 아예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줬군요. 네. 게다가 운전면허 시험도 무려 20개 언어로 볼 수 있도록 번역을 다 지원해 주면서 진입장벽을 아예 바닥까지 허물어 버렸죠. 대중교통망이 아예 멈춰서 도시가 마비되는 것보다는 외국인에게라도 운전대를 맡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시적인 국가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장 서울시가 구인난에 허덕이는 마을버스에 외국인 기사를 어떻게든 앉혀보려고 고용노동부에 비자 발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기사 부족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고용노동부에 E9 비자, 즉 비전문 취업 비자의 발급 범위를 운수업까지 확 넓혀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최근에 이걸 단칼에 거부해버렸죠. 아니, 서울시는 당장 차를 몰 사람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데 노동부는 대체 왜 거부한 건가요? 그 E9 비자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제약이 있길래 반려가 된 겁니까? 그게 E9 비자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이 비자는 이름 그대로 비전문 인력을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주로 농축산업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단순 노무를 하는 분들을 위해 발급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버스 운전이라는 건 절대 단순 노무가 아닙니다. 일단 일종 대형 면허를 따야 하고요. 운수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아주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좁은 골목길 노선과 정류장 위치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하고 승객들과 수시로 한국어로 소통해야 하는 아주 고도의 전문성과 지역화가 요구되는 직무거든요. 아, 듣고 보니 버스 운전이 단순 노무는 절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이런 높은 전문 직종에 비전문 노무 인력을 들이는 2구 비자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에 완전히 어긋나며 결정적으로 시민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양쪽 다 입장이 이해가 가네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을버스가 멈춰설 판이니 일단 급한 대로 누구라도 운전석에 태우자는 절박함이었을 거고요. 반면에 노동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수십 명 시민의 목숨을 싣고 달리는 자리에 언어가 한국 지리가 미숙한 비전문 비자 인력을 편법으로 앉힐 수는 없다는 원칙론이 강하게 맞선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양쪽의 입장이 너무나 첨예한데 또 둘 다 너무나 타당한 얘기라서 어느 하나를 틀렸다고 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딜레마네요. 네, 그 딜레마가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본질적인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시민의 발이 멈추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 택시나 버스 기사들의 임금 구조와 산업금 같은 고질적인 적폐를 다 뜯어고쳐서 내국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뼈아픈 구조적 개혁을 선택할 것인가? 네. 아니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팩트를 현실로 인정하고 일본처럼 비자 시스템 전체를 전면 개편해서 외국인 노동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이 묵직하고 거대한 질문 속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합의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긴 시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머릿속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큰 그림으로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고령 운전자의 인지 저하를 막기 위한 조건부 면허와 아주 엄격해진 적격성 검사의 메커니즘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규제 뒤에는 불합리한 수익 구조 때문에 젊은 피가 싹 말라버린 택시 산업의 우울한 민낯이 숨어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부처간 데이터베이스 연동 실패라는 끔찍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일반 면허 자진 반납 한 번으로 1억 3천만 원이라는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날려버린 개인의 비극을 통해서 국가 제도의 뼈아픈 허점도 깊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텅 빈 운전석을 결국 채우기 위해 외국인 기사 도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파도 앞에 서 있는 한국 사회의 딜레마까지 쭉 짚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나눈 이 모든 논의는 그저 9시 뉴스를 장식하는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올라타는 마을버스, 그리고 야근 후에 안도하면서 잡아타는 택시의 미래이자 우리 가족의 노후 생존권과 아주 직접적으로 직결된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도를 설계하는 정부 부처, 그리고 수익 구조를 꽉 틀어준 모빌리티 기업, 매일 운전대를 잡으시는 현장 기사님들, 그리고 그 뒷좌석에 매일 타야만 하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각자의 좁은 시야를 조금 거두고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이유죠. 자, 오늘 저희는 누가 우리의 대중교통 운전대를 잡을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나이, 건강, 산업구조, 행정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 국적과 비자 문제까지 아주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시야를 우물 밖으로 조금 더 아주 멀리 한번 확장해 보시죠. 오, 어떤 이야기죠? 지금 미국 구글의 웨이모나 여러 글로벌 거대 모빌리티 기업들이 운전석에 사람이 아예 없는 자율주행 택시, 이른바 로보택시를 이미 세계 곳곳에서 상용화 테스트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쭉쭉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당장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는 운전대 혼자 돌아가는 택시가 밤낮으로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네, 인간 운전자라는 아주 불완전한 변수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저기서부터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령 운전자의 동체 시력을 깐깐하게 검사해야 하네 만에 열악한 산업금 제도가 문제네, 외국인 기사의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하네 만에 하면서 치열하게 핏대 세우며 논쟁하는 이 시간들이 네. 아주 먼 미래 역사적인 관점에서 쫙 내려다보면 어쩌면 사람이 직접 손발로 기계를 조작하며 도로를 달리던 시대에 그 마지막을 알리는 거대한 과도기적 진폭은 아닐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 인간의 자리를 완벽하게 통제된 AI와 기계가 영구적으로 대체하기 전까지 우리는 과연 이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과도기의 터널을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인간답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도 방송이 끝난 후 스스로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